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 오늘 일곱 번째,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1998년 허진호 감독의 첫 작품이에요. 같은 해 출간된 허수정의 동명소설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죽음을 앞둔 한 남자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잔잔하게 펼쳐집니다. 보통 이런 영화를 멜로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영화는 조금 심심한 멜로입니다. 심지어 감독 자신 극적인 장면도 만들어진 장면도 없는 영화라고 말할 정도죠. 그래서 가령 7번 방의 기적처럼 눈물샘을 터뜨리는 영화들에 비해 흥행은 평범한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 젊은 감독의 첫 작품으로는 거의 기적 같은 영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디테일한 묘사는 적어도 내 생각에는 세계 영화사에서는 첫손 꼽을 만한 놀라운 작품입니다. 개봉 당시 평단에서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2005년 일본의 나가사키 슈니치 감독이 일본판으로 리메이크하기도 했는데 2013년 우리나라에서 재개봉되기까지도 합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은 평가를 받는 영화라는 거죠. 일본 나가사키 슈니치 감독이 이 영화의 리메이크 버전을 들고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오리지널보다 더 나은 리메이크의 결실을 맺었노라고 자신만만했는데요. 하지만 앞불사 이 영화에는 오리지널을 리메이크한 감독까지도 음미하지 못한 눈부신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그 장면들이 너무 잔잔하게 지나가서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특히 연기적 관점에서 영화에 격이 있다는 것을 이 두 영화를 비교해 보면 그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많은 관객들이 겉보기에 멜로로 넘겨버린 진주처럼 빛나는 이 영화의 디테일한 연기적 지점들은 이적 관점에서 통속적 재미의 감동과 미적 관점에서 예술적 흥미를 구별지우는 귀한 신뢰들입니다. 심리적 관점의 재미 감동과 미적 관점의 흥미가 영적 차원의 진리를 내포한 감동으로 전개될 때 우리는 걸작을 만나게 되죠. 8월의 크리스마스는 서른이 좀 넘은 나이에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정원이라는 사진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서울의 변두리 동네에서 물려받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초원 사진관을 운영합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요. 시집간 누이 동생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앞에 한 10살은 어려 보이는 주차 단속원 다림이라는 여자가 나타나고요. 둘은 서로를 좋아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여름에서 겨울, 정원이 죽기까지 몇 달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큰 사건 말고는 정원의 일상에서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이 이상 줄거리 요약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영화를 두고 심심한 영화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영화 앞부분에 정원이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탁으로 파리가 한 마리 날라옵니다. 이 장면이 나에게는 천지우당탕이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촬영 중에 우연히 날라온 파리였나요? 아니면 스텝 중 누군가가 손에 쥐고 있다가 날린 건가요? 이 순간 정원이 손으로 파리를 저어 날려보내죠. 우연히 날라온 파리를 보고 정원을 연기한 한석규가 애드리브로 연기한 건가요? 아니면 치밀하게 의도된 연기인가요? 아버지와 누이 동생, 누이 동생의 남편, 조카가 모인 이 저녁은 어쩌면 정원의 생일 식사이자 식구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이었을지도 모르는 자라입니다. 식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식사를 하지만 그 식구들 얼굴 저편에 정원의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깔려 있죠. 누이 동생이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내일 오빠 병원 갈 때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리는 그 직후에 날라옵니다. 정원이 괜찮다고 혼자 가겠다고 말하면서 조카 뭐 좀 잘 챙겨 먹이라고 말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일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카의 건강을 챙기는 정원에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는 사실 영화가 시작되면서 계속 되풀이된 장면들의 맥락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정원의 성격은 이 영화의 여백에서 작용하는 극적 갈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점이죠. 바로 그래서 파리가 날라온 장면은 이 영화의 숱한 사려 깊은 연출적 지점들 중에서도 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 멈춰서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파리는 무슨 냄새를 맡았는가요? 표면적인 대답은 정원의 아버님이 끓인 생선찌개 냄새겠죠. 그런데 한 큐 아래의 대답은 죽음의 냄새입니다. 그렇다면 파리를 내쫓는 정원의 몸짓은 죽음을 물리치는 몸짓이죠. 보통 식구들이 식사하는 중에 파리가 날라오면 어머님들이 식구들을 위해 부채 같은 걸로 파리를 내쫓곤 합니다. 정원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원이 집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맡아 했으면 그럴 법한 일이죠. 따라서 정원이 파리를 내쫓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식구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한 남자가 삶의 남은 시간을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며 보내는 이야기이며 파리 장면은 이 주제가 함축적으로 담겨진 장면입니다. 일본의 나가사키 슈니치 감독은 파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판 리메이크에는 이 장면이 누이 동생의 남편이 맥주잔을 엎지르는 장면으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어세부세한 상황을 통해 가족들의 당혹감을 표현하려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죽음과 배려까지를 다 품고 있는 파리와는 그 격에서 비교할 수가 없죠. 한편 정원의 앞에 나타난 주차 단속원 다림은 아직 어린 나이에도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생활력이 강하고 터프한 여자로 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구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그러면서도 성격적으로는 상대방의 눈을 직통으로 바라보는 여자라고나 할까요? 이 여자가 정원이라는 자신과는 너무 이질적인 그저 착하고 남을 배려하기만 하는 남자를 만나 호감을 품게 됩니다. 가족과의 식사 바로 전 장면인데요. 생활에 지친 다림이 피곤한 몸을 좀 쉬어가려고 정원의 사진관을 찾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주고 재떨이를 치워주는 정원의 섬세한 배려를 가만히 보고 있던 다림이 갑자기 일어나 사진관 안쪽을 두리번거립니다. 다림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문득 씨름 선수 삿바다듬는 자세를 하고 아저씨 결혼 안 했죠? 하고 정원에게 묻습니다. 묻기는 하지만 이미 정원이 노총각이라 확신하고 하고 있죠. 이것은 어설픈 연애의 시작 장면이 아니라 정원을 자신의 배우자로 확신한 주차 단속원 다림의 현실적인 판단과 선택의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과는 거리가 먼 동화에나 나올 법 같은 마법에 걸린 순간을 그리고 있는 그 숱한 사랑 영화들과는 차별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죠. 이 장면은 일본 리메이크에서는 통째로 사라집니다. 일본 리메이크에서 여자는 그대로 사진관 소파에 누워 잠들어 버리죠. 일본 리메이크에서 다림은 유기코인데요. 유기코 역을 맡은 세키 메구미는 그녀를 지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자로 연기합니다. 반면에 다림 역을 맡은 시무라는 정원의 경제적 형편과 결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 사진 같은 걸 찾아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자로 다림을 연기하죠. 이렇게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는 착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와 현실적이고 감정에 솔직한 여자 사이에서 펼쳐질 이야기가 이 영화의 극적인 순간들을 섬세한 연기적 상상력으로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기적 지점들이 여백에서 잔잔하게 전개되는 탓에 그 지점들에 멈춰서 적극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 영화는 심심하고 단조로운 영화에 멈춰버리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관객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장면은 정원이 홀로 남을 아버지를 위해 비디오 작동법을 쓰는 장면일 텐데요. 하지만 이 영화에는 한 큐 아래만 눈여겨보면 이 장면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눈부신 알레고리적 상상력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정원의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이 고마움은 정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림에게도 자신을 사랑해준 착하고 배려심 많은 한 남자의 추억은 삶을 가로질러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고마워하며 영화가 끝나죠. 8월의 크리스마스는 여백과 여운의 영화입니다. 물론 때로는 여백이 좀 지나쳐서 관객 스스로 채우기가 버거운 장면들도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8월의 크리스마스란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죠. 원래는 편지란 제목을 생각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어 할 수 없이 바꾼 제목이라 합니다. 어느 스님이 쓴 여름에 내린 눈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 것처럼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제목이지만 대부분의 관객들에게는 쉬운 주제가 아닐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화에 참여한 연기자들의 연기 한 큐 아래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이 영화는 멜로물의 상투성과 함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묘사 속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는 소위 말해 대중성과 예술성이 성공적으로 결합된 뛰어난 알레고리적 상상력의 성과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유영길 촬영 감독의 유작입니다. 영화의 내용과 같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던 촬영 감독의 카메라에 생명의 빛이 눈부시게 담기죠. 영화 만드는 일은 평소 내가 즐겨 쓰는 비유법을 빌면 밥상 차리는 일입니다. 밥상 한복판에는 메인 디쉬, 즉 생선 매운탕 같은 게 놓이죠. 하지만 밥상에는 아, 젓갈같이 맛깔스러운 종지 반찬들도 놓여 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연기와 관련해서 쉴 새 없이 종지 반찬이 차려지는 영화입니다. 그 반찬들을 다 맛보려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겠고요. 이 영화의 캐치프레이즈가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랑이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정원이라는 이름부터가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정원 같은 그런 남자와 이름이 다림이었던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게 된 하지만 기다려야만 했던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원이 남긴 편지 한 장으로 인해 정원의 지금 이후에 배달되게 될 편지였겠죠. 그 편지를 받아보기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그런 다림이라는 그런 한 여자와의 그야말로 자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눈부신 맛깔스러운 종지 반찬들 가득 차려 있는 그런 한 젊은 영화 감독의 데뷔 영화로서는 이 세상의 최고의 데뷔 영화라고 나는 생각하는 그런 8월의 크리스마스 다시 보시게 되면 종지 반찬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봅시다.